당신의 나라와 국기, 지도자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진다면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거의 3억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소련이 붕괴했을 때 제국이 사라지고 갱단이 등장했으며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남겨졌습니다. 이후 20세기 최악의 평화기 재앙 중 하나가 발생했고 세계는 이 10년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러시아가 붕괴된 후 러시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붕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소련은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넘어 민족성까지 아우르려 했던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실험이었고 어떻게든 그 실험은 유지되었습니다. 1922년부터 1991년까지 거의 70년 동안 소련은 국가가 공장, 농장, 기업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명령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얼마에 팔릴지까지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실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자리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은 거대한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빵, 우유, 약 등 생필품은 큰 보조로 저렴했고 의료와 교육도 무료였습니다. 물론 그 체제는 끊임없는 물자 부족, 형편없는 제품 품질, 그리고 거의 없는 정치적 자유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삶은 예측 가능했고 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자리가 있고 살 곳이 있으며 식탁에 음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 소련 통합의 꿈은 불가능한 균형임이 드러났습니다. 서방에 맞서려는 나라의 집착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끝없는 핵무기 지출, 체르노빌 사고 수습, 그리고 10년 넘게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모적인 전쟁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실패로 나라가 불안정해졌고 국민들은 외부 세계와 더 이상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을 보고 더 이상 조용히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경제를 현대화하고 더 많은 개방을 허용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들은 체제에 활력을 주기보다 연명치료와 같은 결과만 낳았습니다. 1991년 쿠데타가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와 발트 국가들 같은 곳에서 독립운동의 압력이 커지면서 소련은 결국 붕괴했습니다. 12월 26일 소련이 공식 해체되어 15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큰 러시아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외에는 드문 대규모 경제 황폐화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최소 40%나 급락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5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의 갑작스러운 위축은 미국의 대공황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 위기는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닥쳤고 나라를 벼랑 끝에서 구해낼 전쟁 후 회복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던 소련의 산업 시스템은 충격 요법 과정에서 거의 하룻밤에 해체됐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 서방 자문가들은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시장 경제로의 가장 빠른 전환 방법은 급속한 민영화라고 설득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던 공장, 광산 자원들은 민간 소유주들에게 팔리거나 넘겨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유화가 효율성과 번영을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연한 부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내부자와 연줄 있는 범죄자들이 가치 있는 자산을 헐값에 차지했습니다. 몇 년 만에 소수 남자들이 억만장자가 되어 한때 국가 소유였던 유전과 알루미늄 여러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평범한 노동자들은 실직하거나 자본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새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생산성이 낮아도 일자리를 보장하던 옛 소련의 사회적 계약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 한 해 동안만 러시아의 물가는 2300% 이상 올랐습니다. 1월에 빵 한 덩이가 1루블이었다면 12월에는 24루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저축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러시아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연금으로는 일주일치 식료품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형성될 기회도 없이 파괴됐고 월급도 몇 달씩 미지급됐습니다. 교사, 의사, 공장 노동자, 공무원들은 월급 보장 없이 출근하곤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임금을 돈 대신 물건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월급 대신 보드카 병을 받아 거리에서 팔아 식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1994년 실업률이 8%를 넘어 소련 체제에서 실업을 겪지 않았던 사회에겐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1998년에는 실업률이 약 13%까지 올라 상황이 더 악화된 후 그 수준에서 안정됐습니다. 그걸 빈곤을 안정이라 부를 수 있다면요. 쉽게 말해 90년대 유럽연합은 실업률이 10년간 약 13%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유럽 대부분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축에 의존할 수 있었고 사회 시스템도 충분히 유연해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실업, 인플레이션, 갑작스러운 체제 변화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거나 너무 비싸 살 수 없고 상점 진열대는 소련 시절보다 더 텅 비었습니다. 전국에 식품과 상품을 공급하던 유통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우유, 약을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암시장이 유일한 생필품 구매처가 되었고 가격은 공식 상점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곤율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인의 약 50%가 빈곤선 이에서 살았으며 소련 시절에는 약 2%에 불과했습니다. 소련 시절의 빈곤 통계가 종종 선전 목적으로 왜곡되긴 했지만 1990년대의 생활 수준이 참혹하게 추락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양실조는 흔한 일이었고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병원은 붕대, 항생제 등 기본 물자가 부족했고 아파트 난방 고장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을 얼어붙은 채로 견뎌야 했고 심지어 삶 자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89 연 64세에서 1994년에는 겨우 57세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붕괴는 보통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 때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 기대 수명도 줄었지만 남성만큼 빠르진 않았습니다. 이 사망률 위기에는 불안정한 경제부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의존해왔던 소련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경제 붕괴는 국가와 경제가 무너질 때만큼이나 파괴적인 사회적 붕괴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종종 치명적인 사회 질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빈틈이 있었고 조직 범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련 통치에서는 범죄 조직들이 KGB와 경찰에 의해 비교적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체제가 무너진 후 마피아가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소규모 범죄자들이 협력해 조직화된 집단으로 성장하며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민영화로 국가 자산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들은 마피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사업 분쟁은 폭력으로 해결되고 청부 살인은 일상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연평균 3만 건이 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떤 해에는 4만 5천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선진국 중 살인 수도로 여겨졌던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은행 이사, 사업가, 정치인, 언론인들이 대낮에 자주 암살당했습니다. 자동차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해 사람들은 도적 자본주의라 불렀고 반박도 힘들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이는 폭력이 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 할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소련 시절에 만연했던 부패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지만 기존의 책임 체계가 사라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면서 알코올 중독은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심리적 충격을 견디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인들은 연평균 32파인트의 순수 알코올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유럽 지역에 대해 추정한 수치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광범위한 알코올 중독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알코올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살인 용의자의 약 75%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과음,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심혈관 질환이 또 다른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고 남성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사회적 붕괴로 인구 구조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합계 출산율은 1989년 2.0명에서 1999년 1.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이의 절반밖에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안 크로스에 도달한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때입니다. 1992년 러시아는 158만 7천 명의 출생과
180만 7천 명의 사망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해 22만 명이 넘는 자연인구 감소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이후 1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났어야 할 한 세대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고 이 영향은 지금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2020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그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마치고 20대의 노동시장에 진입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련 체제가 붕괴되던 이 시기에 여성들은 특히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와 보장된 출산 휴가 같은 것들을 제공했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여성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며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분유값이 1년 만에 20배나 오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짤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거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출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10년 전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사회적 붕괴로 교육과 의료 시스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존경받던 교사와 의사들이 갑자기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급여가 매우 적었습니다. 많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이 분야를 떠나 사업을 하거나 이민을 갔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 의료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소련 시절에는 최소한 괜찮았던 병원들조차도 기본적인 위생조차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침대 시트와 약을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1990년대에 성인이 된 젊은이들은 미래가 암울해 보였고 교육이 안정적 직업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는 운영 중이었지만 학위 취득 후에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인맥이 좋거나 부패에 가담하거나 운이 좋아 적절한 시기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을 아는 것 혹은 규칙을 어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러시아 사회가 붕괴하는 동안 정치 체제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련 통치가 끝나면서 찾아온 민주주의의 약속은 곧 불안정과 부패로 이어졌고 결국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리스 옐친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최초 대통령으로 러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1991년 고르바초프 쿠데타에 맞서 탱크 위에 올라 유명해졌고 러시아를 자유와 번영의 새 시대로 이끌 개혁가로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임기는 혼란과 부패,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옐친 정부는 위기와 인플레이션, 부패, 범죄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매우 나빴고 술에 취해져 있었으며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고통과 점점 멀어져 보였습니다. 1993년 10월 옐친과 러시아 의회 간 긴장이 충돌로 폭발하며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옐친은 경제 개혁을 위해 행정 권한 강화를 원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국가를 황폐화시키던 충격 요법 정책을 늦추거나 되돌리길 원했습니다. 의원들의 탄핵 시도에 옐친은 의회 해산으로 맞섰고 많은 이들은 이를 위헌이라 여겼습니다. 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지도자들은 러시아 백악관에 자신들을 가두었습니다. 옐친은 군대의 건물 습격을 명령했고 10월 4일 탱크와 병사들이 공격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87명이었지만 실제 숫자는 2,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도 그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불과 2년 만에 러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탱크가 포격을 가하는 장면은 안정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이라는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옐친은 승리 후 헌법을 개정해 강한 권한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민주주의 신뢰도는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옐친의 경제 정책은 서방 자문가들의 영향을 받아 번영하는 시장 경제가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올리가르히, 빈곤, 외부 간섭에 대한 반감만 남겼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서방 컨설턴트들이 자유시장에 대해 설교하는 동안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이 러시아의 번영엔 관심 없고 러시아가 약하고 순종적이길 바란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공정하든 아니든 그런 시각은 러시아인들의 정신 깊숙이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서방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8년 금융위기는 옐친의 지도력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부채 상환에 실패했고 루블화 폭락과 은행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새 경제에서 저축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위기가 심각해 1990년대 개혁 혜택을 본 러시아인들마저 이 실험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옐친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하락했고
그는 지치고 병들어 신뢰를 잃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옐친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당시 총리이자 전직 KGB 요원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넘겼습니다. 옐친의 마지막 행동은 푸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기소 면책을 약속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패와 자기 보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10년 혼란 후 원하던 질서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푸틴은 러시아의 힘과 존엄을 회복시킬 강력한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푸틴은 가장 눈에 띄는 올리가르히들을 단속했지만 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만 겨냥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의회 주지사 권한과 언론 시민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90년대 트라우마를 겪은 러시아인 다수는 경제 안정과 국가 자부심을 위해 이런 타협을 받아들였습니다. 푸틴의 부상은 2000년대 초반에 유가가 상승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부 금고가 채워지면서 푸틴은 임금, 연금, 복지 서비스 제공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매력은 항상 1990년대와의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혼란, 무너진 경제, 정치적 혼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따라가야 했던 시절, 모든 민주적 절차를 없애는 조치들은 푸틴이 러시아와 국민들을 그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오늘날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반복적인 공격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모두가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모든 책임을 푸틴에게 돌립니다. 실제로 1990년대의 큰 피해를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 해석은 푸틴이 민주주의를 해체했다는 데 초점을 두며 이는 그 이야기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냉전 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다고 믿었지만 러시아의 1990년대는 이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번영을 가져올 거라 믿었지만 러시아는 10년간 빈곤과 폭력, 사회 붕괴를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90년대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방도 자신들의 경제 개혁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냉전 승리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큰 인적 피해를 안겼다는 점입니다. 서방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실제 경험보다는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련의 해체를 지정학적 사건, 초강대국의 붕괴, 냉전의 종식, 그리고 나토의 확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금이 무용지물이 된 노보시비르스크 교사나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을 잃고 우유를 찾아다니는 모스크바 어머니에 대해선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는 거대한 지정학적 서사에 묻히고 사람들은 숫자와 통계로만 다뤄집니다. 또 다른 요인은 러시아가 푸틴 아래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서방 관찰자들은 러시아를 더 위협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에 더 강하게 반발할수록 러시아의 관점이나 불만을 이해하려는 동정심은 줄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를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국가로만 보는 것이 복잡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은 후 러시아는 빈곤과 폭력, 그리고 지도자들이 서방의 나라를 팔아넘기고 이용당했다는 깊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나라가 국민 잘못 없이 무너진 듯 느꼈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는 푸틴이 러시아의 위대함 회복을 약속하며 현대 러시아의 세계 무대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는 1990년대를 겪었거나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이 서방을 적대적, 위선적으로 그리면 러시아인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서방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시절 러시아가 혼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많은 러시아인들이 얻은 교훈은 민주주의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방의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보다 힘과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련 붕괴 후 수백만 러시아인들이 힘들었지만 한 남자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푸틴의 하루를 통해 전직 KGB 요원이 제국을 세운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